네, 2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시야 세계로 확 넓혀드릴 월드 이코노미 세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잘 오셨어요, 출근? 예, 어제보다는 좀 한결 나아진 것 같아요. 어제는 좀 급작스럽게 내려서 제설이 조금 미흡했었다라면 오늘은 뭐 운전하거나 뭐 이런 데는 뭐 그런데 걷는 분들은 상당히 좀 곤혹스러움이 연속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근데 웬만하면 이런 날에는 운전하지 마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좀 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눈바람이 너무 날려서 예. 고생이 많으신다라고. 교수님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오늘 이제 네. 그 YTN 그것 때문에 제가 특보 때문에 오늘 안 나가고. 그래서 눈특보 때문에 지금 왔습니다. 예, 오다 프레시하게 보니까 오셨구나. 그 저기 이렇게 몇몇 그 동산들이 있잖아요. 우리 네네네. 주위에 거기에 눈이 이게 그 폭설이 약간 이렇게 습도가 많아서 그런지 눈꽃이 너무 이렇게 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오후라도 시간 되시면 한번 산책 나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쁘죠. 애들은 신났고 집 앞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다. 요새 뭐 오리 만든다고 눈오리 만든다고 다들 막 엄청 묻혀오더라고요. 예, 사실 저도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이쪽이 임시기 내에도 휴전을 발표를 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사실 전략적인 변화가 너무 네. 많이 생길 시기가 와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함부로 움직임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인 것 같다라고 뭐 저는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약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 휴전을 앞두고 서로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이런 평가 나오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오면 어떤 방식으로 빅딜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늘 그러니까 뭐 근데 워낙 불확실한 분이라 이게 좀 예측이 불가하긴 한데. 뭐 빅딜 방식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거다라는 예측이 많고 그 전에 이제 서로의 어떤 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다. 우리나라도 1953년 전쟁을 휴전할 때 엄청나게 포격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게 약간의 종말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위를 가지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냐로 추측만 할 뿐입니다. 사실 근데 어떻게 될지가 사실 시나리오가 100% 나온 건 아니라서 그건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과 거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많이들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루기에는 약간 부족한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게 원자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국제 유가는 이 휴전안이 발표되고 나서 하락세를 보였고 그런데 천연가스 가격은 여전히 들썩이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전쟁 상황에 직접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 가지 그렇죠. 이제 유가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새벽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원유 재고가 갑자기 늘었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초반만 하더라도 유가가 살짝 올라가다가 오후 들어서 미국 시간으로 오후 들어서 미국의 그 전력 비축유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럼 유가가 이제 확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천연가스가 지금 상당히 좀 재밌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형태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제 우리도 갑자기 한파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도 한파고 이제 겨울이니까 유럽은 이제 대부분 난방을 이제 첫 가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였는데 21일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이제 기준 가격으로 봤을 때 3.202달러였습니다. 이게 이제 천연가스를 기준으로 하는 이제 100 BTU를 하는 건데 요게 이제 그때부터 근데 요 3.202가 20일 대비해서 6.8%가 올라간 겁니다. 하루 사이 6.8%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22일 날 또 5%가 올랐어요. 아이고. 그러다가 23일 날 6%가 빠졌습니다. 그럼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고점이 3202에서 3481로 올라갔다가 오늘 새벽에 지금 현재 5시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냐면 320이에요. 그러니까 320에서 3482까지 갔다 320이었는데 요 일주일 사이에 무려 한 6% 정도가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어제 대비해서 7.6%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천연가스가 한 일주일 사이에 뭐 정말 뭐 널뛰기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이제 급등하고 있는 건데 이게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렇게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9만 달러 위협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몇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과 관련된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또 협상 카드에 있어서 지금 이제 푸틴이 핵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가장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고 있는 라인에 대한 이미
임기 만료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일단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그 급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쟁 상황에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진짜 크립토커런시처럼 널뛰기를 하고 있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러시아 경제에서 이 천연가스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경제 아닙니까? 뭐 러시아 경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우디 경제랑 똑같습니다. 천연자원 팔아서 물론 이제 농산물을 자급자족한다는 차원에서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자원 경제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석유 생산량 뭐 거의 세계 3위 정도, 천연가스 생산량 지금은 이제 수출 규제 때문에 좀 못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천연가스 수출량 전 세계 1위 뭐 이 정도 급으로 보고 있어서 오펙 하면은 러시아가 오죠. 오펙 플러스 뭐 이런 오펙 식으로 플러스로 해가지고 늘 오는 것이 목소리도 크고 경제 구조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수출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를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에서 뭐 물건 만드는 게 우리가 쓰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드카 보드카 말고는 없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조업 국가가 아니고 자원을 생산해서 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통 천연가스 수출 같은 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가스관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EU에서 보통 EU라든지 뭐 튀르키예라든지 이런 데서 가스관을 통해 가지고 천연가스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렝고기 가스관 이런 것들이 계약 만료가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방해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이걸 허가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 결국은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걸 허가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출이 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좀 어려울 수 있고 미국의 가스 수출은 더 늘어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들 계약에 따라서 운영되는 건데 이거 계약 만료가 될 텐데 계약 연장이 힘든 것 같다. 가스관 계약 연장이 힘든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게 미국의 죄송합니다. 러시아가 EU에 수출하는 걸 튀르키예에 수출하는 주요 통로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은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살펴보고 갈게요. PNG와 LNG. 유럽 쪽은 PNG로 쓰고 있어요. 이 천연가스라는 게 기체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수송하면 수송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낮은 온도로 액화를 시켜서 운반을 하는데 이거는 LNG라고 부릅니다. 액화 과정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LNG가 더 비싸고요. 유럽은 파이프로 받는 PNG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이야기를 했는데 파이프로 지금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정말 끊긴다. 그러면 러시아 경제도 타격이겠지만은 유럽 경제도 휘청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제가 볼 때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왜 러시아가 갑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이 천연가스를 주냐면 천연가스가 묻혀 있는 지역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연가스가 어디에 많이 묻혀 있냐면 우랄 산맥 서쪽, 그러니까 유럽 쪽에 묻혀 있어요. 유럽 쪽에 가까운 쪽에. 유럽 쪽에 묻혀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스크바와 우랄 산맥 그 중간지대 약간 저 아래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크라이나까지는 평야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파이프라인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갔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더라도 파이프로 받기는 어렵겠네요. 그러면 중국도 못 받는 거예요. 중국도 못 받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원유를 수출해도 파이프라인을 그쪽으로 개설한다는 얘기가 없는 이유가 바로 지형적인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로 가는 노스트롬 2를 만든 건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으로 가면 산맥을 하나 뚫어야 돼요. 헝가리를 통해서. 근데 그걸 뚫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된 거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밖에 갈 수가 없었죠. 평야지대였었으니까. 근데 이제 노스트롬 2가 생김으로써 이제는 창구가 2개가 생긴 거죠. 우리는 우크라이나로 안 보내. 독일로 보내가지고 독일에서 있는 파이프라인 조금만 연결하면 독일에서부터 저 이탈리아까지 다 갈 수 있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가 이것을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긴 하지만 유럽 쪽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안 받는다? 그러면 알제리가 또 있긴 있어요. 알제리도 천연가스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알제리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하고 유럽도 제재를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쉽게 못 풀어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러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러시아밖에 없는 걸 러시아도 알고 있고 유럽 입장에서도 이걸 받지 않는 이상 지난번에 전쟁이 딱 터졌을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유럽에서 영국에서 한 달 난방했더니 난방비가 150만 원 나왔더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서로 협상에 대한 어떤 얘기들은 있을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도 지금 협상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크라이나는 이걸 안 받겠다라고 하고 있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는 안 주겠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돼서 다 독일로 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건 편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들보다는 서로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부분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거를 그 서로 간에 어느 선에서 합의를 해야지 어느 한쪽에서 끊고 하면 끊으면 러시아 경제가 파탄나는 거고 끊으면 유럽 경제가 파탄나는 건데 서로 자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계속 갈 수밖에 없었다. 계속 전쟁을 하는 사이에도 이건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유럽에 뭐 LNG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막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간에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것 같고 러시아는 뭐 전쟁 특수다 해서 좋긴 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로 좋은 겁니까? 뭐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워낙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농산물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는 나라는 아니어서 밀 같은 거? 그런 에너지 자원은 자기네들이 자급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공산품 같은 수입 같은 게 사실 어렵죠. 달러 수급 같은 것들이 어렵고 외국 자산이 다 동결돼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수입 같은 것도 어렵고 아무래도 제조업의 생산이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와서 제조 물건들을 만들고 우리나라 현대차도 들어갔다가 빠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물가 인상 요인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금리도 엄청 높겠네요. 금리도 뭐 20% 이상대라고 지금 진짜? 진짜 20% 이상대라고 그럼 21%. 그럼 100원을 빌리면은 121을 갚아야 되는. 그게 올 6월달에 16%였거든요. 그게 이제 18% 올렸다가 지금 21%로 공시가 됐습니다. 그때. 야, 이런 상황에서 근데 기준금리 올린다고 이거 물가 잡혀요? 근데 그걸 안 올리면 큰일 나게 돼. 초인플레이션이 오면은 통화의 가치가 문제가 되고 그럼 국가가 국채를 못 발행하거든요. 국채를 못 발행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너무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렇게 오면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단기간에 이렇게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면은 국채를 아무도 안 샀거든요. 이제 뭐 바이마르 공화국 이런 데처럼 국채를 아무도 안 살 거면은 전쟁 비용을 조달할 지금도 국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높여서라도 물가를 압력을 막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 그 인구 구조 문제도 많죠. 입영도 많이 해야 되고 일단 재정 부담도 많고 러시아 역시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종전을 원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차별점이 있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고 그런데 뭐 사회 인프라가 다 초토화된 우크라이나 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공통점 문제는 청년층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끌려나가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인구가 5분의 1 감소했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5분의 1이 전체적으로 감소된 게 아니라 주요 이제 경제 활동 인구들이 그렇게 된 거고 지금은 이제 러시아는 더 심각합니다. 하루에 1,200명씩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공식적으로. 이거 나중에 수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비공식은 이제 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업 인프라야 정말 나중에 어떻게든지 뭐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사람이 그렇게 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 또 경제 구조에서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 지금 상태에서 멈춰 뭐 이렇게 된다라면 기존에 있었던 저쪽 러시아 쪽에 있는 땅을 다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러시아가 이제 병합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서방에서 인정은 안 하는 건데 그 근처에 있는 것이 이제 체첸 공화국이라든지 이쪽이 또 원유지대고 막 이래요. 뭐 이게 복잡해요. 이제 그런 거. 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평야지대를 뺏기고 나면 향후 경제개발이라든지 농산물 수출 어떻게 보면 밀 수출이 주요 경제였었는데 그 땅까지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상태에서 멈추면 젊은 층들은 사라지고 기반시설 사라지고 앞으로 그동안 자기네들이 먹고 살았던 땅까지 뺏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리고 나토 가입 안 시켜준다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러시아의 복수국이 될 가능성도 경제적으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자꾸 트럼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트럼프가 재선이 되고 자기가 취임하면은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 그 조건이 나토 가입을 안 시켜주면서 현 상태에서 끝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우크라이나 받을 수 있을까? 아무튼간에 러시아가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맞춤형 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그런 건가요? 근데 트럼프의 해석이 그러니까 뭐 저희도 이제 정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뭐 안보 전문가들 더 해석을 잘 하시겠지만 뭐 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인드로 이런 외교 문제에 접근한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오자. 그러니까 안 주고 받아오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분이란 게 있어. 안 주고 받아온다는 거는 아까 러시아 전쟁이 나토를 지키고 명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보조를 받아야 된다는 건 사실 명분적인 논리고요. 실리적인 논리란 것은 우리가 뭘 줄 테니
너희들 무기를 제공해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로 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히토류 같은 것들이 많이 묻혀 있다고 하고 특히나 다른 희소광물 워낙 이제 땅도 넓고 그런 흑해라는 이런 자원들이 좋기 때문에 거기 광산 같은 것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중국 위에 공급망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은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는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번 다뤘지만 이게 광산은 리튬 광산 미국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조원 개발했다 맨날 나오는데 자원 뭐 이런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안 하는 환경 거지.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이게 그 희소광물은 단순히 매장량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오염 산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의 기술을 가진 뭐 벤처라든지 첨단 기업들이 있느냐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미국이 탐탁해 할 이런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리튬 엄청 그러니까 몇 조 원 단위가 발견되고 이런 얘기 맨날 나오는데 리튬 자산 자체는 굉장히 편재성이 약한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원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산은 아니고 자원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살짝 짚어보고 가자면요. 리튬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이걸 하려면은 물을 엄청나게 퍼올려가지고 이걸 뭐 증발시키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수자원이 고갈되고 주변에 환경이 오염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도 개발을 못하는 나라들이 좀 많아요. 자, 한 나라 더 살펴보고 갈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루마니아 가까이에 있는 나라잖아요. 이쪽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데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인물이 좀 의외였다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 무소속이고요. 현재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확 앞선 거는 아니고 현재 지금 치올라쿠 총리와 이제 그 결선에서 붙었는데 현직 이제 총리와 붙었는데 이분이 처음에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략 한 20%대 초반으로 1차 선거에서는 서로 이제 맞물렸었죠.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게 뭐냐면 이분은 조금 나토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친러시아 쪽에 대한 어떤 이제 성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루마니아 입장에서 본다라면 루마니아가 지금 지리적으로 위치한 게 우크라이나랑 이제 긴 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상태인데 기존에 이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터지니까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경을 지키고 있던 러시아 군인들을 무기들을 좀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막아달라 이렇게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부각되는 것 같아요. 난민 문제도 그렇고 유럽에서 자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 꼬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우크라이나 드는 거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거기다 또 핑계를 또 대는 거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도와주다 보니까 루마니아 경제도 망한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뭐 이런 식이 내다 보니까 이분이 이걸 또 어떻게 이용했냐면 SNS를 이용했어요. 톡 유세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동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 전의 양상이 이제는 SNS를 통해서 정말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우리 봐야 되겠죠. 어쨌든 다 끊어버려야 돼. 12월 8일 날 결선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루마니아는 이원 체제입니다. 총리는 내치를 맡고요. 대통령은 외교 국방을 맡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과연 이 기세가 12월 8일까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좀 러시아가 개입을 해서 조작을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이후에서 인베스티게이션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왜냐하면 갑자기 이런 후보가 나와가지고 틱톡에 그런 것을 뽑아서 이제 계속 흔히 말한 리트윗이라는 틱톡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파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파라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도와준 것이 아니냐. 그게 이제 또 틱톡이 기본적으로 중국 베이스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암묵적으로 허용해 준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라고 지금 분석이 있는 상황이다라고는 보시면 될 거예요.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나올 정도로 좀 너무 의외다. 제가 그건 그래요. 6% 후보가 23%가 됐으니까. 너무 의외이기도 하고 러시아의 입장이 너무 잘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정도는 아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후보 극우 성향의 친러 성향의 이 후보가 만약에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만약에 지금 외부적인 다른 변수가 없이 루마니아만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라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계속 다뤘던 이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행보,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루마니아의 행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어떻게 보면 전쟁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명분을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싸움을 일단 어찌됐든 시작을 했는데 서로 멈추고 싶어도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자존심 때문에 못 멈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누군가 명분을 주면서 예. 야 니네 지금 싸우면 안 돼. 우리 저기 부모님이 지금 갑자기 쓰러지셨어. 이거 해야 돼. 그러면 그래 다음에 싸우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명분을 지금 트럼프가 저는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아. 이것도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네. 뭐 서로 입장에 따라서는 이 명분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긴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전쟁이라는 건 지속되면 안 되니까 네. 좋은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빨리 이런 갈등은 종국이 돼야죠. 아무튼간에 트럼프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기 끝나기 전에 주려고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쪽에서 반발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어요. 이 반발 목소리 낸 사람이 누구죠? 뭐 이제 그 도지의 다른 예. 그러니까 도지의 그 정부 효율부. 정부 효율부 예. 그러니까 도지라고 다들 요새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정부 효율부의 다른 수장이죠. 그 인도계 그 수장인 비백 라와스 와미가 여기 부적절하다. 정권 인수전에 지출에 너무 속도내는 것이고 이게 막바지 가는 거는 부정이 아니냐라고 해서 환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약간 그러니까 계약에 조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준 거는 사실 받아가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준 것이 또 미국 정부에 약속한 걸 받아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을 단지 좀 빨리 이행하는 이런 과정 속에 받아간 거라면은 환수는 좀 어렵다라고는 뭐 많이들 평가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보타지 하면은 사실 줄 때 느려질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정권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실제로 집행을 안 할 수, 우리 계약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노리는 것도 빨리 지급을 해서 이걸 보조금 다 주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지원을 하는 거고 그 이 과정이 사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불만인 것인데 일단 환수되면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사보타지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국제 이슈 유럽부터 미국까지 다녀왔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IS의 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